중동 석유의 역사를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에선 석유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게 된 걸까? 참 궁금하시죠? 중동에서의 석유는 1908년 현재 이란의 마세데 솔레이만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이 석유를 발견한 사람은 영국인 윌리엄 녹스 다시입니다. 윌리엄 녹스 다시는 1901년 이란과 석유 협약을 맺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요, 이란 지역, 그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거라는 학자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는 이곳을 가보지도 않고 친구와 연결이 돼서 1901년에 당시 페르시아 가자르 왕조의 모자파루딘 국왕과 협약을 맺는 거죠. 이 협약에 따르면 다시는 60년 동안 이란에서 석유를 발굴할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란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웃 국가 러시아와 접한 북쪽의 5개 지역은 빼고 그 외에는 다시 당신이 다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거죠. 당시 영국 회사들은 다시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페르시아가요, 이란에서 영국 회사에게 담배 전매권을 주었는데 당시 이란 사람들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에는 전매권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석유도 또 그럴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의 눈길이 많았었죠. 다시는 1901년에 석유를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사서 본격적으로 시추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석유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권리를 프랑스 회사에게 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다시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제 곧 석유가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배가 당시에는 석탄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석탄에서 석유로 바꿀 시대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석유 채굴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면 나중에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영국이 개입해서 다시가 계속 석유를 탐사할 수 있도록 영국 회사를 붙여줍니다. 버마에서 석유를 탐구하고 있던 영국 회사를 붙여서 계속적으로 탐구를 시작했고요. 결국 1908년에 마세데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터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석유 회사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신인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의 시작입니다. 1908년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1927년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인 바바구르구르 유전이 터집니다. 이곳은 현재 이라크의 키르쿠크입니다. 그리고 1932년 바레인에서 석유가 나옵니다. 이 바레인의 석유는 사실 영국이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영국 회사가 개발하지 못하고 미국 회사가 발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미국 회사는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채굴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1938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 부국으로 올려놓는 첫 유전 담맘 7호정에서 석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영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쿠웨이트에서 부르간 유전이라는 큰 유전을 발굴합니다. 이렇듯 중동에서는 석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죠. 1938년 3월 달에 남맘 7호정에서 정말 말 그대로 럭키 세븐을 증명이라 하듯이 터진 석유는 미국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보다는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개발해 주길 바랬는데 영국은 이쪽 지역에서 석유가 나올 거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렸고 미국 회사가 차지하게 된 거죠. 미국 회사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개발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아람코는요, 그 시작이 1944년 아람코라는 이름으로 미국 회사들이 석유 회사를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이름을 아람코로 바꿨고, 48년에는 미국의 회사 둘이 더 합류해서 모두 4개의 미국 회사가 운영했던 회사가 아람코고요. 이 아람코가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유화가 되면서 지금의 사우디 아람코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48년에 단일 유전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유전인 하루에 무려 5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가와르 유전을 발견합니다. 이 가와르 유전이 얼마나 중요한 유전이냐면 궁극적으로 사우디를 완벽하게 석유 부국으로 올려놓은 아주 대단한 유전이죠. 이 이전까지는 1927년 이라크 키르쿠크에서 발견한 바바구루구루가 최고의 유전이었는데 가와르 유전이 1등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은요,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석유가 사우디에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우디 석유의 중요성을 미국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요한 협약을 맺고자 노력을 했죠. 사실 1940년대가 되면 영국과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영국이 거의 다 차려놓은 밥상에 미국이 조금씩 머리를 들고 들어오니까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시 영국 외교관들이 쓴 문서를 보면은 미국을 표현할 때 영국 외교관들의 표현들이 딱 가리고 보면은 마치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욕하는 거와 거의 같다,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영국 외교관들 그리고 영국이 미국에 갖는 불편함은 대단했습니다. 양쪽이 사실 석유를 두고 중동에서 부딪히지요. 그래서 1944년에는 주미 영국 대사인 헬리팩스 경이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면담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종이를 한 장 꺼내고 지도를 그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석유, 즉 이란의 석유는 영국, 당신네 거.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석유는 우리가 나눠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는 우리 미국 것.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압둘 아지즈 그리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가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위치한 호수에서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이 장면, 미 군함 퀸시오에서 만난 이 장면이 역사적인 사진이죠. 이때 1945년 2월 14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안보를 맞교환합니다. 즉 안보가 취약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 보장이 필요했고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충분하게 문제없이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석유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자유스럽게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안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때 처칠 영국 총리도 깜짝 놀라서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 이 모임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얄타 회담을 하고 내려온 길이었거든요.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얄타 회담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이 회담이 끝날 때 루즈벨트는 끝내 비밀로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처칠에게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을 끝나고 알렉산드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USS 퀸시오, 미군함 퀸시오에서 국왕을 모시고 와서 만난 거죠.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군함 머피오를 타고 이 퀸시오가 있는 데까지 와서 배를 갈아타면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이 처칠 총리가 다시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났지만 이미 압둘 아지즈 국왕의 마음은 미국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에 푹 빠진 거죠. 사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둘 아지즈 국왕은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 한쪽을 절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이 휠체어가 굉장히 부러웠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안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휠체어를 국왕에게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공감하는 자세로 대화를 듣고 정상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훗날 압둘 아지즈 국왕은 이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휠체어를 박물관에 두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모두에게 이 휠체어는 나의 친구 루즈벨트가 준 거라고 자랑을 했다 할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은 이날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처칠 총리는 인간적인 면모에서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좀 거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둘 아지즈 국왕과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인상은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물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영국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롤스로이스 새 차였습니다. 롤스로이스 새 차를 어떻게 주었냐면 왕은 뒷자리에 앉으시니까 왕 자리를 기가 막히게 꾸며서 차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선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처칠 총리가 보낸 선물이 왔다고 얘기를 해서 국왕이 나와서 보는데 국왕이 차를 타보지도 않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뒷자리는 여성들만 앉는 자리인데 국왕이 앉는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치장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국왕은 앞자리에 앉는데 앞자리 중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의 차는 운전기사가 오른쪽이고 타는 사람이 왼쪽이지 않습니까? 왼쪽은 국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영국의 갈림길이 생긴 거고요. 미국은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 안정적인 석유 공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정책을 이룹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안전 보호.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이 중요한 석유 공급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에 중심이 되는 중동의 석유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오페크라는 조직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이 지도는요, 오늘날 오페크가 회원 국가에서 나오는 석유가 세계 곳곳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페크 국가는 13개국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오페크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페크가 시작된 것은 1960년이고 60년에 오페크가 시작할 때 오페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페크가 생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시 세계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들 국가에서 석유를 개발하고 유통하던 사람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그 기업을 세븐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7개의 정유 회사들, 세계적인 정유 회사인데요.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즉 당시에는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회사인 로얄 더치 쉘, 이 두 회사를 뺀 나머지 5회사는 미국 회사들입니다. 이 미국 회사들 5개와 이 2개 회사들 모두 7개 회사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유국들은 그게 너무나 불만이었던 거죠. 산유국이 원하는 대로 유가를 올리거나 또는 배당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유국의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7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석유 주권을 되찾아와야겠다 해서 만든 게 1960년 9월에 오페크를 만듭니다. 오페크의 창립 멤버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4개국과 베네수엘라 5개국입니다. 그렇지만 오페크는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닥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아하지도 않았죠. 많은 나라들에서, 특히 석유 회사들이나 미국 이런 데에서는 오페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세븐 시스터즈의 세계 시장 장악력을 깨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의
엔리코 마테이라는 사람입니다. 엔리코 마테이는 7개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석유 시장을 완벽하게 부시기 위해서 놀라운 작전을 씁니다. 그 작전은 뭐냐면 어떤 나라와 예를 들면 채굴권을 얻는다 하면 보통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석유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 회사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많은 배당을 주고 자신은 오히려 조금만 갖고 가는 식으로 해서 석유 시장을 흔드니까 7개 석유 회사들은 두려움을 느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페크도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엔리코 마테이는 1962년에 의문의 비행기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그룹이 비행기를 폭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음모론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은 이 뒤에는 7 회사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페크가 힘을 얻게 된 것은 73년 제4차 중동 전쟁 때입니다. 73년 제4차 중동 전쟁은 이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말 그대로 석유 전쟁이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한 이집트는 복수를 당연히 꿈꿨지요. 근데 사실 복수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다 뺏겼는데 문제는 시나이 반도를 뺏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강을 얘기한다면 한강의 강 북쪽이 완전히 적국의 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시나이 반도에서 물러나서 그 일부분이라도 이집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생각해 봐도 답은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한 당시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답변은 좋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전쟁을 길게 끌어라.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전쟁을 길게 끌으라는 얘기는 전쟁이 길어야지만이 석유를 가지고 하는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본 거죠. 67년 제3차 전쟁 때 석유를 생산하는 아랍 국가에서도 금수 조치를 해서 이집트를 도우려고 했지만 사실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3년 전쟁에서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전쟁은 시작됐고 이집트가 이끄는 아랍 군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마치 승리가 바로 눈앞에 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에 불안감을 느낀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10일째 되는 날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 미국이 공급하는 그 날 바로 아랍 산유국들은 어마어마한 결정을 합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국가에겐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석유를 감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배럴당 3달러 정도에 거래되던 석유가 12달러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말 그대로 석유가 이끌어온 오일쇼크, 석유 파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 아랍 국가들에서 세계 시장에 석유를 내놓지 않는다. 당시 미국도 사실 석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미국도 석유를 수출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만은 미국은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니까 석유가 더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1974년 프로젝트 인디펜던스, 즉 에너지 독립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온 게 경제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전략의 구호들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1975년에는 만약에 또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75년에는 미국 석유를 수출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즉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는 미국에서만 쓰는 거죠. 그리고 비축을 하는 거죠. 73년 10월에 시작된 오일 쇼크는요. 그리고 석유 금수 조치는 사실 아랍 국가들이 더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하고 약 6개월 후부터는 결국에는 해제하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후일담입니다만은 당시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아랍 국가들에게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흘리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풀 것을 요청을 했고
아랍 산유국들은 더 버티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더 길게 끌지를 못하고 금수 조치를 끝냅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은 대단했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고요. 전 세계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74년에 들어와서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주 중요한 협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국이 맺은 협정이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약속이죠. 즉 73년 오일 쇼크가 불러온 어마어마한 변동 중에 하나는 바로 페트로달러의 등장입니다. 완벽하게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75년에는 석유 금수 조치를 하면서 자국 내 석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석유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충격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79년이 되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격동기가 시작됩니다. 79년 2월 11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으로 석유 공급을 책임졌던 이란이 반미 정권으로 넘어갑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에서 쌍둥이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79년 2월 11일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면서 친미 세속 왕정이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그 쌍둥이 기둥의 한쪽을 도려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9년 12월 24일에는 소련이 바로 이란 옆에 붙어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침공합니다. 이에 미국은 많은 석유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석유들이 유통되는 페르시아만의 안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 1월 23일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국익이 걸려있는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나라가 있다면 가로를 열고 얘기한다면 소련이겠죠. 그 나라는 미국이 군사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발표를 하고요. 그 발표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카터 독트린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페르시아만의 안보가 중요한 거죠. 에너지 때문에. 이처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동의 석유의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항상 행복하고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면서까지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 강한 나라였으면 굳이 미국이 여기에 안보를 책임질 이유는 없겠죠. 아니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왜 그거를 자국이 하지는 못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석유의 그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바로 이 석유의 산물입니다. 중동의 석유는 이 석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렸고 이를 발견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심지어는 소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까지 이건 다 석유의 목이었습니다. 석유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석유를 스스로 발굴할 능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에게 돈을 받으면서 이 돈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거죠. 그리고 이 돈은 통치자의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돈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돈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국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쪽 지역에서는 통치자의 자금이 되었고 통치자는 그 돈으로 자신의 권위주의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이 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 석유가 나오는 나라일수록 권위주의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었고 이것은 석유의 그늘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자원의 저주라는 측면입니다. 자원의 저주와 연관돼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1959년 북해에서 자원 부국이 된 네덜란드는 이상하게도 석유가 발견된 이후 경제 불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러한 석유 발굴 후에 네덜란드가 겪은 경제 침체를 두고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출을 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던 네덜란드에 갑자기 석유로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조업에서 만든 물건이 수출을 해도 경쟁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을 닫고, 공장을 닫으니까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은 경제학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산업이 압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원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면 오히려 경제가 발전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부분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은 자원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원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네덜란드 병처럼 다른 산업이 죽을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년 예상 유가입니다. 내년의 유가가 얼마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유가가 더 오르면 국가 경제는 고맙고요, 떨어지면 국가 경제는 힘든 겁니다.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여기에 자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원이 언제까지 계속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이 자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석유의 그늘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석유가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성 문제입니다. UCLA의 마이클 로스라는 교수는 왜 같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인데 튀니지 같은 나라는 여성이 자유롭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여성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슬람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로스 교수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슬람이라면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로스 교수는 이 중동 지역의 경제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답을 내립니다. 결론은 자원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 예를 들면 튀니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력에 의존하는 경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값싼 노동력인 여성을 사회로 끌어들여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면 여성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남성들과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니까 좀 더 상승 욕구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사회로 진출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튀니지를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으로 생각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보면은 우리는 튀니지보다 후진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렇게 산유국들, 우리가 흔히 아는 자원부국들은 전혀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들이 굳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원으로서 많은 돈을 나라에서 주니까. 그럼 여성들도 나와서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정유공장 같은 데서 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울산에 가보시면 정유공장에 여성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유공장에서는 큰 힘을 많이 필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용할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유 공장들을 비롯해서 석유 관련 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석유 산업은 금융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고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여성들이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아내로서 남편을 잘 보살피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딸로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러한 전통적인 삶을 가정에서 이끄기 때문에 사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로스의 결론은 무슬림 사회의 남녀 평등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이 아니라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원의 그늘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잘 나가서 너무나 잘 살 것만 같은 석유 부국들이 점차 긴장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이끌어낸 아주 중요한 현대의 혁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Shale Revolution 또는 Shale Energy Revolution이라는 사건입니다. 셰일 에너지 혁명. 석유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유기물이 땅의 바다 밑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퇴적이 되고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와 가스가 밑에 층에서 깔려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게 모여서 올라와서 웅덩이처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웅덩이처럼 있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정이죠. 그래서 거기를 잘만 찾으면 거기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층으로 퍼져 있는 곳이 이게 바로 셰일층이거든요. 이 셰일층은 지하 2,000에서 4,000m 사이에 있는데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석유를 빼올 방법이 없는 거죠. 모아져 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석유를 빼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석유를 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셰일층에서 1998년 미국의 조지 미첼이라는 석유업자가 새로운 시추법으로 석유를 발굴합니다. 전통적인 석유 방식은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빨대를 꽂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는 건데요. 이렇게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빨대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옆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층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모여있지 않는 것을 모이게 하려면 여기에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수압을 이용해서 파쇄를 하는 겁니다. 99.5%의 물과 모래를 섞었고 0.5%의 화학물질을 섞은 것을 강력하게 투하해서 틈을 벌여주는 작업을 한다. 이것을 하이드롤릭 프랙처링, 또 하이드롤릭 프래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압 파쇄법으로 셰일층에 균열을 주어서 거기에서 석유와 가스가 모이게 하고 그 모은 것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게 셰일유죠. 당연히 생산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석유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얼마가 되느냐? 글쎄요, 자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보통 $60 정도로 보는데 $95로 보는 자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는 유가가 돼야지만이 셰일 업자들이 석유를 뽑아도 손해를 보지 않겠죠. $70, $80가 돼야겠죠. 근데 $60 이하로 들어가면 굳이 셰일유를 채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엄청난 셰일 가스와 오일이 미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 미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 국가가 됩니다. 가스 생산량이 미국이 2020년에도 여전히 1등이고요. 매장량에서 보면은 미국은 사실 매장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장량과 생산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매장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빼낼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강력한 자원의 힘에 힘입어서 드디어 닉슨 때부터 꿈꾸던 에너지 독립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때 2011년 10월에 당시 미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요한 글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글인데요.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태평양이 될 것이고 미국은 그 태평양 시대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눈을 아시아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전환기에 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달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쓸 100년 동안에 쓸 가스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엄청난 박수를 받습니다. 2015년에 미국은 40년 만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풉니다. 미국이 이제 자원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던 중동에서 조금은 마음을 놔도 되는 상황에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꼭 인용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사성 장군으로 전역했고 나토 사령관까지 지냈던 웨슬리 클락이라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그 나라에 다 개입하고 싶어 하겠느냐. 그렇죠. 중동에 미국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중동에 관심을 쏟았던 것은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유 자원에 신경을 써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게는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2021년 수입량을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중동에 대해서 의존하는 양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늘었지요. 이게 우리나라는 역대 보면 최대 80% 이상을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 왔는데요. 2021년 작년에 되면은 60% 조금 아래로 떨어집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풍부한 셰일유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나온 것처럼 중동의 지도자들과 미국의 셰일이 대립하는 양상이 되는 거죠. 미국의 셰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유가를 떨어뜨려야겠죠. 유가를 떨어뜨려야지만이 셰일 생산업자들이 셰일 생산을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유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산유국들이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급을 늘린 거죠. 그렇지만 유가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산유국으로서는 무한정으로 그러한 경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동에서 관심을 좀 더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미국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미중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1990년에 중국이 미국 대비 GDP는 불과 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2%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무려 2010년에는 무려 40%로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1985년 미국이 이어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라고 불렀던 일본과 미국의 GDP 격차가 40%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85년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조정해서 일본이 따라오는 것을 눌렀는데 2010년에 40%가 됐을 때 미국이 중국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라크 전쟁도 하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쏟아부은 전쟁 경비는 어마어마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 다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지만 2017년 기점으로 했었을 때 한 학자는 이 전쟁 비용을 거의 6,600조 원으로 잡았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전쟁에 투입하고 있었고 미국이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따라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서 한 말이 미국이 있어야 할 곳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아시아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점차적으로 중동에서 힘을 좀 빼고 싶어 합니다. 페르시아만이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이 사오는 석유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하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오는 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고, 이러한 마음속은 2019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서 그냥 나오죠. 우리가 석유를 많이 사오지도 않는 페르시아만이 왜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미군이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었던 거고, 일부 학자들은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이 얘기했던 카터 독트린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동에서 숨을 고르려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나라가 이란이고요.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묶어놔야겠다 해서 이란과 오바마 행정부가 맺은 게 바로 이란 핵협상입니다. 이란 핵협상은 오바마의 생각은 당시 이란에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핵협상으로 오랫동안 잡아두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란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가지고 이란과 핵협정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대이란 우호 정책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중국 봉쇄 정책을 천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는 내가 하는 미국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가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미국 중심의 외교 경제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이 동일한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숨을 고르는 겁니다. 중동에서 숨을 고르면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계는 우리가 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점차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약화되고 있고, 미국은 힘을 균형을 다시 조정을 하면서 중동에서 살짝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동 지역에서는 특히 이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그닥 반가울 리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친미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이란과 핵협상을 맺은 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를 바꾸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이란과 핵협상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핵협상을 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었죠. 즉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아랍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아랍과 이스라엘을 적대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즉 친미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양측은 모두 이란을 싫어합니다. 이란이 나의 생존에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따라서 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제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원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랍인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는 실망하면서도 그래서 이 정책의 주요 시점에서 뒤로 밀어두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가만두고 싶지 하지 않고 그러한 이란을 이스라엘은 역시 가만두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거나 핵 발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갖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핵 개발 인사들을 암살하는 그러한 작전을 펼쳐왔고요. 이제는 미국이 예전처럼 신경을 못 쓰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가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란과 핵 협상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속되었다가 지금은 사그러든 상태고요. 바로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는 바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외교 장관들이 만나서 미국과 포함해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우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산유국의 고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유국들의 고민은 셰일유의 도전이 너무 거셌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는 파리 신기후 협약에 따라서 재생 에너지를 중시하는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즉 석유나 가스를 의존하지 않고 재생 에너지, 태양열, 풍력, 수소 이러한 에너지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그러한 국제 협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통적으로 석유로 생존을 이어왔던 산유국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유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재정균형 유가인데요. 재정균형 유가라는 건 뭐냐면 산유국들이 그 해에 재정상 문제가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돼야 될 1배럴당 유가가 얼마냐 했을 때 바레인은 2022년은 127달러고 올해는 124달러입니다.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 73, 66이죠. 아랍에미레이트 63, 65 이렇게 나라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균형 유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의 재정은 괜찮은 상태고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런데 석유가 계속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재정균형 유가의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가가 지금 70달러라면 바레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죠. 다른 나라들은 오만 같은 경우에도 적자 폭에 들어갑니다. 재정 유가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석유 의존을 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비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산유국에서 나오는 건 탈석유 미래입니다. 자, 더 이상 세상에서 석유를 덜 쓰고 싶어 한다. 한국도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전기 자동차 외에는 서울 시내에 들어갈 수 없다더라. 그러면 한국도 석유를 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중동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석유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명백합니다. 석유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라크 이 모든 나라들이 각국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뭐냐면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경제입니다. 산업 다각화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거창한 구호를 내면서 새로운 경제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우디 비전을 소개하면서 이 미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는요, 전통적인 경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만 이루어지는 도시로서 사우디의 발전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네옴이라고 부릅니다. 네오라는 것은 새로움다는 뜻이고요. M은 아랍어 무스타크발, 미래라는 말의 앞자를 로마 알파벳을 따니까 네옴 하면은 새로운 미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도시를 홍해 인근에 만들어서
세 가지로 구성합니다. 더 라인이라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인데요. 170km로 이어지는 곳인데 폭은 200m고 높이는 500m 정도. 그러니까 우리 롯데월드 빌딩이 170km가 그 높이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같이 건축 문외한으로서는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자동차가 없는 도시고 모든 것을 5분 안에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고 도시에서 도시 끝까지는 지하에 다니는 고속열차로 20분이면 간다 이거죠. 이게 완성이 되면 최대 900만 명이 여기서 산다고 합니다. 이게 거주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완벽하게 수소로만 태양열,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로제나라는 곳인데요. 이 트로제나는 관광단지입니다. 해발 1,500에서 2,600m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인공눈을 써서라도 이렇게 스키장을 만들고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에 일단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엑스포도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월드컵도 하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죠. 그리고 끝으로 옥사곤입니다. 옥사곤은 옥타곤이라는 것은 팔각형인데 팔각형의 옥타곤 대신 옥사는 옥시전의 OX를 따서 산소로 이루어진 친환경 산업단지인데요. 홍해에 떠있는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구성된 도시가 네옴인데 이 도시가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우디의 미래의 비전입니다. 사우디의 미래의 비전,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가겠다.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석유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도 셰일리의 도전처럼 원유나 가스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 그게 우리의 원유 가스가 영원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자각.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 말이 있죠. 우리는 석유에 중독돼 있다. 맞습니다. 이 산유국들이 지금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 석유 중독, 가스 중독입니다. 이걸 끊고 새로운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발표한 전기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르라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브랜드죠. 물론 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조립하는 거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브랜드로 시작한 거고 이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산유국의 변화는 급변하는 세상, 산업 환경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아주 뜨거운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생각보다 빠르고 첨예하게 세계 정세를 흔들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도생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미국마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자 미국이 이끄는 자유 질서에 속한 나라, 우리나라와 같은 이 나라 국민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던 동맹, 가치 이러한 말조차도 식은밥처럼 아주 냉랭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마저 흔들리는 아주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미국, 깊어가는 미중 갈등과 경쟁,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지구촌 현실에서 중동 산유국 역시 안보를 강화하고 기존 자원 중심의 산업을 개편해서 산업 다각화의 길을 가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태양광뿐 아니라 탄소를 포집해 묻을 곳이 있는 중동 산유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역시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가 없어지기 전에 석유 시대도 끝날 것이다. 197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오페크 회의에서 이란의 유가 인상 시도를 저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 전 석유 장관이 한 말입니다. 중동 산유국은 석유 없는 미래를 국가 목표로 삼아서 국가 개조에 나섰습니다. 석유가 있어도 석유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시대는 사라질 것이기에 산업 다각화, 지식 기반 경제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현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